푸이 마지막 황제에서 평범한 시민으로 중국 대륙 2000년 황제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한 인물 아오신기오로 푸이. 그는 불과 3살의 제국의 황제에 올랐지만 격변하는 시대의 거대한 경랑 속에서 3번의 황제 자리와 1번의 평범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던 비운의 주인공입니다. 황실의 영광과 처절한 몰락, 외세의 꼭두각시 노릇,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재교육을 거쳐 마침내 한 명의 시민으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그의 파란만장하고도 극적인 일대기를 이 영상에 상세히 담아보겠습니다. 1906년 2월, 푸이는 청나라 광서제의 동생인 순친왕 제풍의 맏아들로 베이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삶은 황실의 엄격한 규율과 예절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불과 2살이던 1908년 11월 청나라의 실질적 통치자였던 서태후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서태후는 임종 직전 푸이를 후계자로 지명했고 다음날 그녀가 사망하자 푸이는 불과 3살의 나이로 청나라의 12대 황제인 선통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의 어린 어깨에는 이미 기울어가던 거대한 제국의 운명이 무겁게 얹혔습니다. 그러나 그의 황제 생활은 턱없이 짧았습니다. 즉위 후 불과 3년여 만인 1911년 중국 전역에서 신해혁명이 발발하며 낡은 봉건 왕조의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결국 1912년 2월 푸이는 6세의 어린 나이에 황제 자리에서 퇴위하게 됩니다. 비록 황제의 존호와 자금성 내에서의 생활, 그리고 청홍실에 대한 일부 우대 조건은 유지되었지만 그는 더 이상 중국의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금성이라는 거대한 궁궐은 그에게 실질적인 왕국이 아닌 외부 세계와 단절된 황금 감옥과 다름없었습니다. 유모와 환관들에게 둘러싸여 통제된 어린 시절을 보내며 그는 진정한 세상의 모습을 알지 못한 채 철저히 고립된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어린 시절의 경험은 훗날 그의 세계관과 현실 인식을 형성하는 데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황제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푸이의 삶은 여전히 격동적인 중국 근현대사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1917년 7월 안우이성 독군 장군이 군벌 내전의 혼란을 틈타 복벽운동을 일으키며 푸이를 다시 황제 자리에 앉히는 시도를 합니다. 푸이는 12일 동안 명목상의 황제로서 자금성에서 다시 제복을 입었으나 이는 북양군벌 단기서에 의해 진압되며 12일 천하로 막을 내립니다. 이 사건은 그에게 잃어버린 황실 부흥에 헛된 희망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가 가진 권력이 얼마나 허망하고 불안정한 것인지 뼈저리게 일깨워주기도 했습니다. 이후 1924년 11월 또 다른 군벌인 펑이샹의 쿠데타로 푸이는 마침내 자금성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됩니다. 갈 곳 없던 그는 베이징의 일본 공사관으로 피신했고 이듬해인 1925년에는 더욱 안전한 곳을 찾아 텐진의 일본 조계로 망명하여 생활합니다. 텐진에서의 생활은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푸이는 끊임없이 청나라를 재건하고 다시 황제 자리에 오를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영국의 조지 5세, 미국의 후보 대통령 등 서양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국제적인 지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열망과 불안정한 심리는 일본 제국주의의 관계에 이용될 빌미를 제공했고 일본은 그의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대륙 침략 야욕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푸이를 이용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푸이 역시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기 위해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1931년 9월 일본은 류태오고 사건을 조작하여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중국 동북부를 빠르게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32년 3월 일본은 자신들의 괴뢰국인 만주국을 세웁니다. 일본은 청나라 부흥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푸이를 만주국의 최고 통치자인 집정으로 앉혔고 1934년에는 만주국의 황제 연호는 강덕로 즉위시킵니다. 이는 푸이에게는 3번째 황제 자리에 오르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지만 실상은 일본 관동군의 철저한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만주국의 모든 실권은 일본군에게 있었고 푸이는 이름뿐인 황제로서 자신의 의지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수아비 신세였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감시당했으며 심지어 황실 내부의 사소한 일까지 일본군에게 통제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의 황후인 완용마저 아편에 중독되고 일본군 장교와의 불륜으로 사생아를 낳는 등
황제로서의 푸이와 그의 주변 인물들의 삶은 비극으로 치달았습니다. 푸이는 이 시기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깊은 고뇌와 무력감을 느꼈고 끊임없이 일본의 감시에서 벗어나려 노력했으나 번번이 좌절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궁전 안에 갇힌 채 자신의 무력함을 절감하며 끊임없이 고뇌와 갈등 속에서 살았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면서 만주국 역시 함께 멸망했습니다. 일본으로 망명하려던 푸이는 선양공항에서 소련군에게 체포되어 시베리아의 하바롭스크에 위치한 전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이곳에서 그는 5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며 과거 황제로서 누리던 모든 특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강제 노동과 함께 공산주의 사상 교육을 받으며 푸이는 황제로서의 특권 의식과 봉건 사상을 버리고 평범한 인간으로 개조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 시기는 그에게 있어 가장 큰 심리적, 정신적 변화를 가져온 시기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지했던 제국주의와 군국주의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 그리고 새로운 사상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수용소 동료들과의 생활을 통해 처음으로 계급을 넘어선 평등한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그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1950년 푸이는 중국으로 송환되어 야오닝성 푸순에 위치한 전범관리소에서 9년간 추가적인 재교육을 받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황제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평범한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스스로 옷을 입고 밥을 먹고 청소하는 법, 그리고 식물을 키우는 법 등 기본적인 생활 능력을 배우며 황제로서의 모든 습관과 특권을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진심으로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1959년 12월 모범적인 태도를 인정받아 특사로 풀려난 푸이는 마침내 중화인민공화국의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베이징 식물원에서 정원사로 일하며 생애 처음으로 노동의 의미와 즐거움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으로 선출되어 국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도 수행하는 등 그는 새로운 중국 사회에 점차 적응하며 자신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1962년에는 평범한 병원 간호사 리 수셴과 재혼하여 소박하지만 안정된 가정을 꾸리기도 했습니다. 1967년 10월 푸이는 61세의 나이로 신장암으로 베이징에서 사망하며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감합니다. 그의 시신은 화장되어 팔부산 혁명공동묘지에 안치되었다가 1995년 청서릉에 있는 그의 첫 번째 황후와 두 번째 황비의 무덤 근처로 이장되었습니다. 푸이의 삶은 이탈리아의 거장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의 영화 마지막 황제로 제작되어 아카데미상을 휩쓸며 전 세계인에게 그의 비극적인 삶과 시대적 배경을 생생하게 알렸습니다. 그가 직접 집필한 자서전 나의 전반생은 황제에서 포로, 그리고 평범한 시민으로 전락하기까지 그가 겪었던 격동적인 삶과 복잡다단한 심리적 변화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자서전이 아니라 20세기 중국의 모든 역사를 압축해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로 평가받습니다. 푸이의 삶은 한 인물의 지극히 개인적인 비극을 넘어 거대한 역사의 경랑 속에서 개인이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변화하고 적응해 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록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다음에도 흥미로운 인물로 찾아뵙는 역사인물이 되겠습니다.